당신은 몇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경수도 독립해야지. 미국에선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독립한대. 대박. 아빠한테 여자라도 생겼어요?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오지 않고 뭐해? 초록색 폴로 셔츠 안 빨았어? 남편의 분재. 김영근. 조심스레 남편 방의 문을 열었다. 미닫이 창에 우윳빛 유리문을 통과한 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혔다. 커다란 침대 위에 황금빛 이불과 브라운색의 원목 장롱과 문갑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다. 방 안은 붉은 빛이 감돌고 공기는 무겁게 압축되어 나를 누르는 것 같았다. 방 안에 희미하게 떠도는 남편의 냄새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다. 기분 탓일까? 창가에 놓여있는 안마의자에서 남편이 일어나며 무엇 때문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 하고 호통을 칠 것 같았다. 아침에 남편이 성질내며 부르던 소리가 아직까지 귓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남편의 호통을 듣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오늘 아침 일은 마음속 응어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20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었기에 좋은 모습으로 남기를 바랐는데 이마에 굵은 주름살을 잔뜩 찡그리고 큰 눈을 부릅뜬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화를 내는 하회탈과 같은 남편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착잡하게 떠올랐다.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오지 않고 뭐해?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쳤다. 희고 굵은 눈썹을 치뜬 모습을 보니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다. 의사가 화를 줄이라고 했다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커피포트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설거지를 끝내면 식탁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실 생각으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설거지 물소리와 물 끓이는 소리가 합쳐 웬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한 번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서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도 하던 일이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 가끔씩 벌어지는 일이었다. 내 방으로 와봐. 나는 설거지하던 것을 멈추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남편의 방에 들어갔다. 초록색 폴로 셔츠 안 빨았어? 그 옷을 입으면 젊게 보인다며 많은 옷 중에서 골프를 갈 때면 그 옷만 즐겨 입었다. 어제 오후에 다림질까지 해서 걸어놨는데 못 찾고 있었다. 아침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화가 잔뜩 났는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은 화가 나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남편은 바로 앞에 있는 물건도 찾지 못했다. 공연히 불똥이 나에게 튈까 염려되어 장롱에서 셔츠를 찾아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조금 미안한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반백의 뒷머리를 만졌다. 그것은 남편이 미안할 때 버릇처럼 나오는 행동이었다. 2시에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싸러 올 거야. 그 사람한테 이 방에 있는 물건은 이사하는 집 안방으로 갈 거라고 해. 문갑은 현관 옆방으로 넣고 당신 짐은 부엌 옆방으로 옮겨. 분재는 하원에서 옮긴다고 했으니 전부 놔두라고 해. 남편은 초록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잠바를 입고 방을 나섰다. 내일 이사하는 날인데 어디 멀리로 가세요? 나는 내일 집을 떠날 거라는 말을 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떠나기로 했다. 대전 근처인데 김 사장 멤버들과 라운딩 할 거야. 그곳에서 자고 내일 9시 출발할 거야. 잔금은 1시에 부동산에서 받기로 했으니 그 전에 올 거야. 남편은 요즘 김 사장과 자주 어울렸다. 김 사장은 남편의 빌딩 근처에서 골프 용품점을 하는데 예전엔 바람둥이로 소문난 남자였다. 남편과 비슷한 연배인데 70이 된 지금도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다. 남편은 김 사장과 골프 치며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남편의 안마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포근하게 감싸며 날 받아주었지만
내 몸은 남편이 나를 안았을 때처럼 뻣뻣하게 경직되는 느낌이었다. 남편의 물건은 왠지 모르게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았다. 의자에 배어있는 남편의 냄새도 나를 불편하게 했다. 세 쪽으로 연결된 문갑 위에 놓여있는 분재들이 눈앞에 보였다. 남편의 분재는 오랜 세월 남편의 분노를 감당하며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 문갑 가운데 보이는 분재가 남편이 제일 처음 만든 작품이었다. 정이품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재는 이 집에서 긴 세월을 나와 같이 보냈다. 20년 전 난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 당시 남편은 중3, 중1의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가진 이혼남이었고 나는 5살 아들을 가진 과부였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사장의 주선으로 서너 달 만나 본 후 남편과 재혼을 했다. 대가족이 된 우리는 1년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런대로 평온하게 살았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갑자기 넓은 아파트로 와서 대식구의 살림을 맡았지만 파출부도 부르지 않고 그럭저럭 꾸려나갔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묘목 사업을 했다. 여기저기 변두리에 빈 땅을 구입하여 묘목 농원을 만들었다. 묘목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어 값이 오르고 그 사이 농원 주위가 개발되며 땅값도 올랐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생기며 남편의 농원 여러 곳이 그곳에 편입되었다. 토지는 시세대로 보상을 받고 묘목을 옮기는 비용도 받았다.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은 5층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 사업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다.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하는데 남편은 욕심을 부려 사업을 확장했다. 그 당시 은행나무와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을 때인데 남편은 벚나무 묘목만 농원에 심었다. 벚나무가 크게 자랐을 때 여러 곳에서 벚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했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길에 떨어져 나쁜 냄새를 풍겼고 이팝나무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오해가 있었다. 농원의 벚나무를 여러 곳에 납품했는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남편은 검찰에 들어가며 업자들이 시샘으로 투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녁이면 조사가 끝나서 집에 올 거라며 갔는데 조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구속되었다. 꼼꼼하게 기록한 남편의 수첩이 발목을 잡았다. 남편이 선물한 한우갈비와 과도하게 건넨 명절 떡값, 그리고 일부 임야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을 심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경수 한 명을 키우기도 버거웠는데 나는 졸지에 남편의 2 아들과 딸까지 모두 4명의 보호자가 되었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 1년 동안 남편 옥바라지와 내 아이를 보살피고 남편 대신 빌딩 일을 처리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다. 다행히도 재혼하며 남편이 절세한다며 나를 빌딩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며 버틸 수 있었다. 남편이 복역을 마치고 나오자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나날을 기대하며 기뻐했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남편은 주운 글씨가 쓰여 묘목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의 꿈이 꺾인 남편은 화를 달고 살았다. 남편의 분노는 오롯이 식구들의 몫이 되었다.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툭하면 애들을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고 야단을 쳤다. 회초리를 들고 애들의 종아리를 때린 적도 있었다. 남편이 애들을 때리는 것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여러 달 동안 남편을 설득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했다.
약을 처방하며 정기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권유했다. 매주 나는 남편과 휴양림에 가서 삼림욕도 하고 근교 산에 가서 가벼운 산행도 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근교 산에 갔을 때였다. 강이 보이는 산 중턱에 있는 바위에서 땀을 식히며 쉬었다. 멀리서 흐르는 강엔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강을 가로지른 철교 위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기차지? 나도 저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 기차를 타고 갔던 수학여행이 문득 떠올랐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면 불을 끄고 서로의 머리를 때리고 안개 낀 강가를 달릴 때면 밖을 보며 탄성을 질렀지. 기차 안에서 환상적인 물안개를 보며 앞날을 꿈꾸던 때가 있었는데. 여보, 저 나무 좀 봐.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가리키는 곳을 보았으나 굴참나무, 오리나무 등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 뿐이고 어떤 특별한 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절벽 사이에 작은 소나무 말이야. 자세히 살펴보니 두 개의 큰 바위 틈에서 키 작은 소나무가 비스듬히 자라고 있었다. 굵기를 보니 10년은 된 것 같네요. 정이품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저 나무 캐다가 집에서 키울까 봐. 다음 날 남편은 분재 전문가와 같이 가서 주변을 반쯤 파서 길게 뻗은 굵은 뿌리를 자른 다음 다시 흙을 덮고 1년이 지나 캐어다 화분에 옮겨 심었다. 그 나무가 남편의 첫 분재였다. 그때부터 남편은 분재에 취미를 붙여 집에 오면 채취에 든 산채를 돌보는 일을 하고 쉴 때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넋놓고 분재만 바라보며 아이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애들이 이제 숨을 쉬고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큰애와 둘째는 이미 분재처럼 되어 있었다. 눈치를 살피며 남편의 말 한마디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었다. 남편은 주로 소나무를 소재로 삼았다. 그래서 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주로 채취하러 다녔다. 대부분의 산이 구규림이나 공원으로 함부로 수목을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등산을 겸해 소재 탐색을 다니다가 적당한 것을 발견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3월 중순부터 4월 사이에 수목을 채취했다. 제일 끝에 보이는 분재도 10여 년 전에 남편과 같이 채취한 소나무다. 남편이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고 나무를 찾아 산을 헤맸다. 주위가 많이 변해 있어서 한참 헤매다가 진달래 사이에서 채취할 수목을 찾았다. S 모양으로 비틀린 소나무였다. 남편은 먼저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필요 없는 긴 가지를 잘라냈다. 그런 다음 가지고 간 소형삽으로 밑동의 5배 넓이로 파내려갔다. 어휴, 힘들어. 당신이 좀 파. 잔뿌리 상하지 않게 주의해서 파. 쌀쌀한 날씨인데 남편은 땀을 흘리며 삽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뿌리가 상할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온 꽃삽으로 흙을 파올리며 조금씩 파내려갔다. 30cm 정도 파자 굵고 긴 뿌리만 남았다. 굵은 뿌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은 휴대용 톱을 꺼내 굵은 뿌리를 잘랐다. 흙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올린 다음 다시 신문지로 뿌리를 감싸고 큰 비닐봉투에 나무를 넣고 테이프로 붙였다. 남편은 채취해온 소나무에 필요 없는 가지는 자르고 남은 가지엔 철사줄을 돌돌 감았다. 모양을 잡는다고 줄기와 큰 가지는 굵은 철사를 사용하여 철사 거리를 했다. 간혹 철사가 수피에 파고들어 흉터가 생기면 보기 흉해 내다 버렸다. 많은 나무들이 뿌리와 가지를 잘려 병들어 죽었고 생명이 질긴 나무들만 살아남아 남편의 분재가 되었다.
남편 방의 분재와 거실에 있는 분재를 베란다에 온실로 옮겼다. 모두 16개였다. 3년 동안 아침마다 보살피며 정이 들은 나무들이다. 캐온 곳을 기억하며 한 그루 한 그루 살폈다. 어제 물주기를 해서 모든 화분의 흙들이 촉촉하고 나무들도 싱싱했다. 그 중에 온실의 귀퉁이에 있는 분재에서 눈이 멈췄다. 3년 전에 전라도의 국립공원에서 채취한 소나무인데 남편이 얼마 전에 버리라고 빼놓은 것이다. 한반도 지도같이 생겼다고 캐와서 분재로 했는데 함경도 모양을 살린다고 한 철사거리에 가지가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그 부분을 잘라내니 이상한 모양이 되었다. 어떻게 하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버리는 건 너무 심하잖아. 나는 분재를 라면 박스에 담아 노끈으로 잘 고정하고 손잡이도 만들어 현관에 내다 놓았다. 집을 떠나서 크게 할 일도 없는데 제일 먼저 저 나무를 캐온 곳에 다시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이 변한 것은 저 소나무를 캐올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다니던 등산 모임 대신 새로운 골프 모임을 나갔다. 1년에 서너 번 나가던 골프를 일주일에 2번도 갔다. 골프보다는 여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즐거운 것 같았다. 남편은 새로운 일에 빠지면 그전 일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동안 정성껏 돌보던 분재도 소홀히에 잎이 축 늘어진 나무도 생겼다. 예전 같았으면 저 나무의 가지를 말라 죽이지 않았겠지.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나를 불렀다. 분재를 내가 매일 돌볼 수 없으니 당신이 맡아서 해. 해본 적이 없어서. 분재를 돌보려면 전지, 순치기, 잎따기 등 모양을 잡는 기술과 비료주기, 분갈이 등 수영을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물주기만 먼저 해봐. 여보, 표면 흙이 하얗게 마른 화분을 골라서 물을 줘야 해. 흙이 덜 말랐으면 화분 안에 수분이 많은 거야. 이때 물을 주면 화분 속에 물이 많아 결국 뿌리가 썩게 되는 거야. 나는 남편이 골라준 화분 5개를 목욕탕으로 들고 갔다. 물 줄 땐 배수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줘야 해. 나는 물 뿌리개에 남편이 어젯밤에 받아놓은 수돗물을 담고 화분 위에 충분히 뿌렸다. 이렇게 매일 아침 흙이 마른 화분을 골라서 물을 주면 돼. 바닥에 물이 다 빠지면 베란다에 해가 잘 드는 곳에 내놔. 집안에 들여놓은 화분은 온실에 있는 것과 가끔씩 바꿔줘야 해. 햇볕은 많이 쏘이는 게 좋아. 남편은 그들과 어울리며 술 마시는 날도 점점 늘었다. 평소에 와인 한 잔만 마시면 얼굴이 벌겋게 되어 더 마시는 걸 사양했는데 만취해서 돌아와 씻지도 않고 자는 날도 있었다. 술이 취해 들어온 어느 날 거실에 나를 불러앉혔다. 주변 빌딩 사장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빌딩을 대부분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증여해주고 노인 명의로 남아있는 빌딩은 몇 안 돼. 죽은 후에 상속하면 세금 때문에 빌딩을 그대로 뺏긴다는데 빌딩은 공시가로 계산하니 증여세는 얼마 안 나온다네. 그래서 나도 빌딩을 손자들에게 나눠서 증여해 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런데 소영이가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인데 뭘?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을 뱉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금방이라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당신 재산이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남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것인데 나는 말을 바꿔 폭발하기 직전 뇌관을 제거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얼마 전 남편은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느닷없이 말했다. 둘이 사는데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 없잖아. 도우미도 없이 당신 혼자 치우는데 둘이 살만한 집으로 이사해야겠어. 그렇긴 해요. 6 식구가 살던 집인데
소영이까지 시집가고 나니 지금은 절간 같아요. 그렇지. 25평 아파트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도 명절이면 애들이 오는데 그런 아파트는 좁지 않을까요? 나는 경수가 제대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펴주고 싶었다. 경수도 독립해야지. 미국에선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독립한대. 남편은 내가 경수 때문에 반대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죽으면 이 집을 내가 차지할까 겁나는 것이겠지. 그런 걸 내가 왜 모르겠나.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집을 팔고 이사할 집을 계약한 날, 이사하는 집으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남편은 나를 자신의 분재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달부터 빌딩에서 주던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다. 필요한 돈을 하나하나 남편에 타서 쓰게 했다. 철사로 소나무를 조이듯 돈으로 나를 조였다. 한 달 전부터 장보기를 줄였지만 감자, 양파, 파가 남아 있었다. 감자와 양파를 다듬어 비닐에 넣고 파는 다듬어 신문지에 말아 냉장고에 야채 박스에 넣었다. 냉장고에도 버릴 것이 적지 않았다. 배추김치, 멸치조림, 깻잎조림, 어묵볶음 등 내가 어제 먹던 것들은 모두 아내 것을 비우고 빈 통은 개수대에 놓았다. 남편이 즐겨 먹는 명란젓, 오징어젓은 그대로 두었다. 남편은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짠 젓갈은 줄이지 않았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소영이가 느닷없이 나타났다. 청바지에 연두색 잠바 차림이다. 키가 크고 날씬하여 5살 아이를 둔 엄마로 보이지 않았다. 은행 대리라지만 창고에서 근무에 바쁠 텐데 휴가를 내고 이삿짐 싸는 걸 도우러 왔다. 소영은 잠바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놓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개수대에 있는 빈 통을 닦았다. 통을 다 닦은 다음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 사가지고 온 떡볶이, 순대, 튀김을 담아 식탁 위에 놓았다. 엄마, 이리 와서 떡볶이 드세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겨서 사왔어요. 생각해보니 아침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 커피를 타서 모닝빵과 간단히 먹으려 했는데 남편이 셔츠를 찾는 바람에 아침밥을 건너뛰었다. 그래서인지 주파수가 안 맞는 라디오 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찡 하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다. 식욕은 없고 속만 더부룩해서 미적미적하고 있었다. 소영은 이런 나를 억지로 끌어 식탁 의자에 앉혔다. 소영이 찍어주는 떡볶이를 억지로 입에 넣고 씹었다. 떡볶이는 매우면서 달콤한 것이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다. 경주한테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바로 와본다고 생각했는데 월말에 바쁜 일이 많아 지금 왔어요. 경수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누나한테 전화한 모양이었다. 경수가 뭐라고 하든 그렇지 않아도 소영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고 망설였는데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할 때 엄마는 새 집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누나가 가서 말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수 말 사실 아니죠? 무엇부터 말해야 소영이가 이해할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현재 내 심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오해하지 않겠지. 아빠와 재혼한 땐 내가 정말로 어려웠어. 어린 경수를 데리고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웠어. 혼자서 경수를 키우며 공부도 못 시키겠다고 느꼈지. 아빠도 엄마 없이 자식 셋을 1년 동안 키워보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특히 소영이 초경이 다가오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단다. 아빠가 감옥에 가기 전엔 그럭저럭 잘 지낸 편이었지. 그러나 교도소에 다녀온 후에 사람이 달라졌어. 벌금을 추징당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전부 식구들한테 화풀이를 했어. 전 초등학생이라 어리기도 했지만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없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잔소리하는 아빠가 없으니 해방된 기분이었는데 아빠가 돌아와서 툭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데 헐크로 변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맞아. 아빠만 들어오면 너희들은 각자 방에서 숨소리도 못 내고 꼼짝 않고 있었지. 그게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야. 병원 치료도 받고 분재 시작하면서 조금 완화됐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는 어려운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무슨 전화를 받고 화가 났는지 눈앞에 있는 셔츠도 찾지 못하더라. 아침에 제가 전화했어요. 빌딩 손자들한테만 증여해주고 누구에게 주려고 집은 파는가 하고 따졌죠. 새로 사는 집은 엄마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지분을 10분의 1만 남기고 빌딩을 작년에 큰아들의 2 손자와 작은 아들의 손자에게 3분의 1씩 증여했다. 나와 딸과 손녀딸은 빼고 손자들한테만 물려주는 의도를 알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공연히 미움받을 짓 하지 마라. 아빠 승질 잘 알잖아. 이번 기회에 네 집 사면서 받은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해달라고 졸라. 난 그동안 아빠가 경수 뒷바라지 한 걸로 됐어. 요즘 아빠 언어 평력이 말도 못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내가 살려고 떠나는 거야. 정말 결혼이라도 하시려고요? 난 그럴 생각인데 아빠가 결혼보다 이혼을 원하면 그것도 응할 생각이야.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줘야 하니 쉽게 결정하진 않겠지. 대박! 아빠한테 여자라도 생겼어요? 소영은 눈을 크게 뜨고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남편은 여러 여자들과 골프를 치며 어울렸지만 한 여자에 빠질 성격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편해서 혼자 살 수는 없겠지. 난 자식을 키워주는 역할이었고 이제 아빠는 앞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할 여자가 필요하겠지. 퉁명스러운 내 말투 때문인지 소영은 잠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니 큰 눈이 벌게지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앞으로 저도 안 보는 건 아니죠? 나는 다가가서 소영의 얼굴을 살포시 안아주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떠나지만 어릴 때부터 키운 널 어떻게 잊겠니? 갑자기 나도 앞에 보이던 물건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파란 플라스틱 상자들이 여기저기 수북이 쌓여 있었다. 2시경 이삿짐 센터에서 2 사람이 와서 미리 정리한 상자다. 상자를 보니 비로소 이사 가는 실감이 났다. 이제 나도 마지막으로 내 방을 정리해야지. 며칠 전 마트에서 사온 상자를 들고 내 방에 들어갔다. 붙박이장을 열고 옷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3 종류로 분류하기로 했다. 당장 입어야 할 옷은 내일 가지고 갈 작은 캐리어로 보내고 나중에 입어야 할 겨울옷은 상자에 넣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헌옷 수거함에 넣기 위해 큰 비닐로 담았다. 순조롭게 분류를 하다가 연두색 트위드 투피스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앞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 재킷과 타이트 스커트로 된 정장으로 재혼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때가 38살이었지. 남편이 백화점으로 데려가 연두색이 잘 어울린다고 직접 골라주었다. 그 옷을 입고 6 식구가 사진관에 가서 가족이 된 기념사진을 찍고 결혼식을 대신했다.
애들은 모두 얼떨떨한 표정이었지. 사진사가 치즈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나도 웃는 표정이 잘 나오지 않았다. 스커트를 허리에 대보았다. 뱃살을 지그시 눌러도 턱없이 작았다. 20년을 간직해온 옷을 나는 큰 비닐 속으로 망설임 없이 집어넣었다. 결국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셈인데 그때 재혼이 옳은 선택이었나. 변명 같지만 사실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갑자기 찾아온 경수 아빠의 죽음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화물차를 몰고 지방에서 올라오던 그는 졸음운전으로 저 세상으로 떠났다. 경수가 두 돌이 바로 지난 때였다. 전체 보증금을 다 까먹고 단칸 월세방에서 간신히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4살 된 아들을 가진 미망인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경수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여러 곳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우는 경수를 맡길 때마다 먼저 가버린 경수 아빠를 원망하며 마음속으로 울었다. 일이 끝나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은 경수가 가방을 벗지 않는다고 했다. 엄마가 오면 바로 가려고 하루 종일 메고 있단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생각이었다. 그때 남편이 편의점 사장을 통해 재혼 의사를 물어왔다.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이 남편의 빌딩에 새들어 있었다. 남편은 새 아이를 돌봐줄 적당한 사람이 필요했고 나는 어린 경수를 키울 경제적인 울타리가 필요했다. 분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왔으나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다. 정리한 상자를 옮기기 위해 경수의 방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에 책상과 의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침대에 경수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 불을 켜자 침대가 있던 자리에는 상자만 덩그러니 쌓여 있었다. 그곳에 방금 정리한 옷 3상자와 신발과 가방 등을 넣은 상자를 합쳤다. 이 상자들은 내일 보관 창고에 보내야지. 나는 경수의 의자에 앉아 한 달 전 경수와 나눈 말을 곱씹어 보았다. 제대가 얼마나 남았니? 나는 경수의 기분을 살피면서 말머리를 잡았다. 이제 들어가면 154일 남아요. 경수는 편하게 잘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 군대는 군대인 것 같았다. 제대하려면 5달도 넘게 남았는데 날짜를 세고 있다니 공연히 마음이 짠해졌다. 제대하고 와도 이사가는 집에 네 방이 없어서 엄마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1년만 공부하면 졸업이니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하면 독립해서 나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등록금과 1년치 하숙비를 제 통장에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나는 군대에 있는 경수에게 전화를 했다. 집을 줄여가니 경수가 있을 방이 없다는 것. 이번 기회에 나도 독립해서 나갈 생각이니 놀라지 말라는 것 등등을 미리 알렸다. 아버지한테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다 잊어라. 엄마가 재혼하지 않고 널 키웠어야 했는데 그땐 나도 어리고 마음이 여렸어. 계모처럼 어린 널 때리며 야단쳤던 일들이 지금은 몹시 후회가 된다. 예전 남편이 화가 나면 애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제일 큰애한테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사춘기 큰애가 잘못될까 하고 염려되어 경수 때문에 큰애가 야단 맞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경수에게 매를 들었다. 요즘 뉴스에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경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크는 거죠. 그래도 내가 울면 누나가 방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면서 달래줬어요. 누난 지금도 형들보다 저 더 챙겨줘요. 저는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사시나 걱정이에요.
엄마 나이 60도 안 됐는데 건강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어. 제가 제대해서 취직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보험과 연금도 들은 게 있어. 나이가 많아도 여자들 일자리 많아. 아이 돌봄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어. 제가 돈 벌면 엄마 모실 테니 그동안 무리하지 마세요. 의젓하게 말하는 경수가 예전에 경수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의붓아버지 밑에서 엇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자란 경수가 대견하게 느껴졌다. 굵은 뿌리를 땅에 깊게 내린 튼실한 나무 같았다. 당신은 몇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남편의 호통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일어. 말이 입안에서 맴돌며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주위가 낯설게 느껴졌다. 침대가 아니고 요에 누워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있었다. 꿈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어제 늦게 들어온 민박집이었다. 나는 이미 남편의 분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나는 언제 남편의 화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잠자리가 바뀌니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다시 잠이 들었다. 꿈에 남편이 옷을 사준다고 나를 백화점에 데리고 갔다. 남편이 잡은 축축한 손이 싫어 나는 잡힌 손을 빼냈다. 그러나 암만 힘을 줘도 빠지지 않아 소리까지 질렀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남편은 같이 외출하면 축축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를 금실 좋은 부부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집을 나간 걸 알면 다들 놀라겠지.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가 차양에 떨어져서 물통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파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다. 새 출발을 하는데 비가 오는 것은 좋은 징조겠지. 그러나 봄비치곤 많이 오는 것 같았다.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몇 시쯤 됐지? 작은 창문의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빛에 장식장 위에 놓인 텔레비전이 보였다. 시간을 알아볼까 하고 리모컨을 찾는데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침 예불은 10시지. 비가 오니 지금 일어나도 딱히 할 일도 없잖아. 나는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점심때까지 뒹굴뒹굴 해야지.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만히 누워있으니 몸이 나른해지며 빗소리와 목탁소리 사이로 갖가지 생각들이 스멀스멀 살아났다. 소영은 남편에게 내 뜻을 잘 전했을까? 소영에게 불호령이 떨어지진 않았겠지. 남편은 소영의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화를 내며 내 휴대폰에 전화를 여러 번 했겠지. 잘 됐다고 속으로 웃을지도 몰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남편의 뜻은 무시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다. 무료하게 쉬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어제 아침 일찍 소영이 집으로 왔다. 토요일이라 회사에 안 가니 고속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차를 가지고 왔다. 나를 보낸 후 아빠가 올 때까지 이사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나는 소영에게 버리고 갈 가구들을 적어주고 폐기 비용을 건네주었다. 나와 경수의 상자를 알려주고 보관 비용도 맡겼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 비용은 아빠가 계산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고속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소영이 화과자를 한 상자 사왔다. 달달한 것을 먹으면 복잡한 머리가 맑아진단다.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던 소영은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수는 자기가 틈나는 대로 보살필 테니 엄마는 자신의 생각만 하라고 했다. 무서운 남편의 밑에서 컸어도 소영은 두 오빠들처럼 분재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박집은 3년 전에 남편과 점심을 먹었던 곳이었다. 식당의 정갈한 맛이 기억나서
민박을 겸한 이곳으로 숙소를 정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맛은 변하지 않고 내 입에 맞았다. 산채 정식을 시켜 나온 반찬을 싹싹 비우니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마침 비가 그쳐 식당에서 야존삽을 빌려 배낭에 넣고 등산복 차림으로 산으로 향했다. 오늘은 심을 자리를 찾아봐야지. 일주문과 매표소를 지나 전나물길 초입에 왼편으로 난 탐방로가 나왔다. 관음봉까지 1.8km로 표시되어 있었다. 어둡기 전에 돌아오려면 쉬지 않고 가야 했다. 가끔씩 나타나는 관음봉이라는 팻말을 놓치지 않고 한참을 올라갔다. 숨이 막혀 허리가 꺾일 때 사방이 탁 트인 곳이 나타났다. 칠부 능선쯤에 남편과 함께 쉬던 곳이었다. 안개 같은 엷은 구름이 흘러가는 밑으로 줄지어 서 있는 큰 전나무와 절의 모습이 가끔씩 보였다. 오늘은 전나무 숲을 걸어 절에도 들러봐야지. 남편이 절을 가리키며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났다. 저 아래 보이는 절은 백제 무왕 때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고 조선 인조 때 중건된 국가보물이야. 저절로 들어가는 전나무 길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지. 내려가면 절에 들러요. 다음에 들러. 여긴 국립공원이라 임산물을 채취하면 안 돼. 소나물 캐면 바로 가야 해. 한반도 모양으로 생긴 소나무라 욕심을 내는 거야. 소나무가 원래 있던 관음봉 밑은 큰 바위들이라 심기도 힘들고 심어도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관음봉 삼거리에 심기로 했다. 삼거리에서 여기저기 살피다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아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막아줄 철쭉 굴락이 있고 남쪽에 해를 가릴 큰 나무도 없었다. 다행히도 비가 내린 후라 삽이 생각보다 잘 들어갔다. 돌도 많지 않아 구덩이를 파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나무를 들고 민박집을 나섰다. 소나무가 무거워 여러 번 쉬고 어제 땅을 파놓은 곳에 도착했다. 호미로 바닥을 고르고 물을 뿌렸다. 물이 잦아들은 다음 소나무를 화분에서 꺼냈다. 화분 속에서 흙과 뿌리가 한 덩이가 되어 있었다. 그대로 구덩이에 넣고 파낸 흙으로 빈 곳을 채웠다. 발로 밟아 흙을 메꾸고 남은 흙은 가운데로 높이 올렸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둥글게 웅덩이를 만들고 한쪽엔 물이 빠지게 배수로를 파주었다. 이제 나물 심었으니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야지. 깔개를 깔고 앉아 가지고 온 화과자를 꺼냈다. 한 입 깨어물자 촉촉한 과자 속에서 달달한 팥소가 입안에 퍼져나왔다. 소영이 말대로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어젯밤 난 재혼 전에 살던 동네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2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반지하방이라도 얻어야지.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면 잡념도 사라지겠지. 20년 전과 달리 경수가 번듯하게 컸으니 이제 남은 생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살아야지. 나는 나무물을 나무와 웅덩이에 비운 다음에 배낭을 메고 소나무에 작별 인사를 했다. 한반도 모양이 아니면 어때? 해가 시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살면 되지. 이제 다시 볼 수 없더라도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살아라. 멀리 보이는 서해 바다 위에서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소나무도 비를 맞으면 잘 살아나겠지. 구름이 오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지. 산을 내려가다 비를 맞는다 해도 비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 아래 민박집 동네가 까마득하게 보였지만 새 출발을 위해 산에서 내려가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